최근 촛불 이후에 당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만큼 저희들한테 무거운 과제를 주신 거죠. 지금 현재 촛불 민심에 분명한 것은 그냥 대통령 한 사람 끌어내리거나 탄핵이 끝나지 말고 여러 가지 불평등, 불공정, 반칙과 특권이 횡행하는 이 사회를 바로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절규하든 이것이 나라냐 하든 그 절규를 그래 이런 나라여야지 내가 희망을 걸고 살 수 있고 내 자식들한테 이런 나라 물려줄 수 있다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 요구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식국회도 그렇게 연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을 바꾸어서라도 재벌, 검찰, 뭐 언론 등등 소위 지금까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던 내용들을 바꿀 수 있는 거 지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은 법률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타협 내지 합의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결국 헌법적인 수준, 헌법적인 가치로까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토론들은 1월 달에 열린 부터 시작된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덧붙여서 야권의 후보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적극적 자세를 임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개헌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1월에 지금 개헌 특위가 열린다고 하지만 문 대표로 어떻게 개헌에 설득하실 의향이? 처음보다는 최근에 발언하신 거 보면 개헌 자체 필요성은 이제 동의를 하는데 다만 시기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발언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시기에 관한 오해는 새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혹은 국가지도부를 뽑자는 혹시 이런 걸 오해하셨다면 아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을 해서 합의가 되는 것은 합의가 되는 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또 위원회 가지고 남기되 다만 다음 누가 국민들한테 대통령 자리를 위임받더라도 자기가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합의된 내용들은 자기 임기 초반에 반드시 개헌을 완수하겠다라는 걸 약속을 하라는 거죠. 개인들이 맡깁니다. 개헌위가 나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방공권형 개헌에 네.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요지가 좀 어떨까요? 우리가 국가 운영에서 여러 가지 파행을 봤잖아요. 그중에 그럼 이게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 간에 말하자면 집중 때문에 생긴 거냐? 그건 아니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중앙정부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걸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 주민들 자체는 거의 고사 직전입니다. 우선 아까 스스로가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 스스로가 뭔가 어떤 그 지역 내에서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세금,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 거둬서 해보겠다는 자치 조세권 같은 이런 거 일체 다 부인하잖아요. 국가가 자기 고유 역할, 뭐 외교, 국방, 복지, 교육 같은 죄송합니다. 뭐 복지, 그다음에 뭐 사회 안전망 같은 큰 틀은 국가의 몫이 돼. 그러지 않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지방 자치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왜 실제로 책임도 못 지면서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움켜쥐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한 지방 군권 개헌 국민 행동이라는 분들은 이미 2000년부터 이걸 준비하던 분들입니다. 각 지역의 지식인들, 지역에 선출된 어떤 그런 자치단체장들, 또 의원들, 그리고 지방의 상공인들, 경제인들 이런 분들이 야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뭘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도 인허가권을 전부 중앙정부가 가져갔으니 사실상 나는 이 지역에서 무슨 보람을 가지고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런 걸 호소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걸 지고 있어야 돼? 소위 그들이 인허가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독점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 것들을 현재 우리가 헌법적 차원에서 분명히 못 박아야 되는데 우선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게 확실하게 이번에는 국민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것이 우선 자치 입법권, 또 자치 경찰, 그다음에 자치 과세권 이런 것들이 우선 되겠죠. 그게 뭐 토대가 돼야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연방제 아니 이제 그게 자치가 점점점 강화되면 그런 자치 단위들이 사실상 연합을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듯한 그러면 사실상 자치 연방들의 뭐 어떤 연합 같은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 원리가 되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들 스스로의 신뢰를 깨지 않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실험과 신뢰가 쌓여야 되죠. 그건 뭐 당장 그러나 그 형식은 적어도 그 정도가 됐을 때 독일은 쉽게 통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일할 때요 무슨 흡수한 게 아닙니다. 과거 동독 지역에 있던 각 주들이 독일 연방에 스스로 들어온 겁니다. 과거 서독의 각 주들이 전부 독일 연방의 한 구성원이었듯이 그러니까 별 무리가 없어요. 물론 서독에서 계속 많은 경제적 투자를 했지만 자신들의 삶이 그 지역에 살면서 거기서 아기 키우고 거기서 공부시키고 거기서 일자리 잡고 하는 그들의 삶 자체의 패턴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결국 독일 통일을 그나마 한 20년 이내에 저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우리도 결국은 그 남북 문제 또 통일이라는 긴 과제를 볼 때 그런 방식이 가장 혼란과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감사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감독하는 거네요. 그 권한이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무리 적어도 행정각부가 병렬적으로 지금은 그냥 행정부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죠. 행정권의 일부분을 적어도 감사권은 그런 정도로는 분리시켜야 되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감사원을 저도 제4부 입법, 세법, 입법, 행정, 사법 다음에 제4부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 격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기강, 또 국가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투명성, 국가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의 어떤 불합리 개선 같은 이런 어찌 보면 좀 그런 정도의 지위가 부여되는 그런 제4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힘든다면 행정각부의 이론이 아니다는 거죠. 감사원의 기능 자체가. 다음에 이제 국회까지 오는 데는 장기적으로는 선출된 어떤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맞는데 워낙 그 국회의 충원 과정이나 등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신을 하시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그렇게 오자 그러면 또 혹시 정쟁이 우린 좀 심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쟁에 휘말리면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촛불의 핵심은 흑수저도 다 같이 평등히 살 수 있다. 또한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좀 받고 있는데 입법 한두 개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반칙과 특권이 어느 정도 제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강자들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편법들 이번에 확실히 규제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각자 개인의 영역 내지는 개별 가구의 책임으로 돌렸던 교육에 대해서 이번엔 정말 대개혁을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현재 교육은 우리들한테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계층 이동의 사닥다리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절규가 흑수저, 금수저, 헬 요소로 나타나는데 이제는 답을 해줘야죠. 그리고 점점점 청년 일자리가 적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한번 개선하고 행복을 꿈꾸고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있습니다. 며칠 군포에서 정치를 시작하셔가지고 네. 수성 갑으로 가신 다음에 물론 조금 당황을 하셨지만 이제 다시 재기에 성공하신 다음에 제가 준비된 그에 비해서는 너무 과분한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데는 우리 당이 그동안 조금 너무 안일한 자세로 세상을 보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세론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꿈꾸는 여러분들과 함께 꾸고 싶은 어떤 대한민국의 비전이라 할까 꿈 같은 거는 좀 더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제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개할 거고요. 저는 그 점에서 지금 촛불 민심에 드러난 국가 대개혁이라는 이 과제가 저한테는 지금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걸 해놓지 않고 한 개인이 어떤 자리에 오른다, 이른바 권력을 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또다시 실패가 예견된 개인의, 정치인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공동체 전체 실패로 기대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더 철저한 고민과 좀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도 그렇게 다른 분들이 주는 충고 같은 거 저한테 전해주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라. 또 이런 부분들은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데서 다들 저한테는 다 감독관들이에요. 언제나 후원자. 예. 최근 진행되고 있는 특검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어느 정도로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포진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난번 검찰 수사는 안 받겠다고 하고 심지어 출입도 통제하고 했던 부분들은 이번에는 많이 깨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예를 들면 헌재 보낸 대통령 변호인단의 답변서나 이런 등등을 보면 아직도 이분들이 이 상황이 무엇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또 무엇이 그렇게 심각한가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 그런 걸 우려하고요. 나머지 개별적으로 무슨 비리 사건이 더 나오고 뭐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 뭉뚱그려서 봅시다. 지금 뭐 그 일일이 다 그거 화내고 분노하면 사람이 말하자면 속이 터져버릴 듯한 그런 분노가 있죠. 탄핵 답변서를 제출하고 했잖아요. 네. 이제 증명 부인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혹시 박 대통령이 어떤 좀 자세를 취해야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국민들한테 쭉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진솔한 사과가 우선이다. 그래야 뭐 그 다음에 사법적 절차나 뭐나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지. 국민들이 지금 제일 화가 난 거는 우리가 권력을 믿고 뽑아준 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했다는 게 지금 제일 핵심이잖아요. 뭐 소소하게 뭘 이렇게 잘못했다 무슨 법 논리적으로 뭐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 거는 그 다음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가 대통령한테 혹은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한번 사과하고 그럴 어떤 용기가 왜 없냐는 거죠. 뭐 사법적으로 또 뭐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가는 거예요. 뭐 누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당내에 보면은 지금 그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에 상당히 많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느끼는 점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재명 시장이 촛불 민심에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투쟁을 이끌었기 때문에 박수를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시원시원한 과감한 목소리를 했으니까. 그것보다 이분이 성남시장을 하면서 지난 한 6년간 보였던 여러 가지 과단성 있는 정책들 그런 실적이 쌓여서 그 이제 신뢰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대주가 등장해서 야권 전체를 좀 말하자면 활력을 부르는 부분들은 참 칭찬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부럽기도 하죠. 하나가 안 되겠다 이런 말 했으면 그거에 대해 조금 전체 맥락은 보니까 무슨 반문연대를 하겠다 이런 예.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우리들 각자가 가진 장점들을 합쳐서 팀워크를 이루겠다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언론이 너무 그렇게 몰고 가서 그러는데 뭐 본인 스스로가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지금은 각자 자기의 내용과 비전을 따듬고 얘기할 때지 뭐 지금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를 반대해서 모인다는 거고 또 별 설득이 없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친문쪽에서 어떤 멘트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나도 반응을 안 했고요. 뭐 내용 자체가 저는 따져보니까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아서 반응을 안 했고 오히려 그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헌 문제를 우리가 좀 공론화하자 그랬더니 막 오히려 개헌 논의하는 것은 결국 그 책임을 져야 될 집권 여당이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업무가 아니냐라고 거기는 많은 오해와 비판이 많이 쏟아지더군요. 또 제가 거의 하루 반 정도는 뭐 거의 사무실이 전화가 많이 와서 마비됐잖아요. 그리고 제 막 인터넷 같은 데 막 들어와서 비판 퍼붓고 그러죠. 최근 들어서 여야 합치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속에서 최근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야 최근 상에서 네, 느낌은 알겠습니다. 어떨까요? 우선 협치에 대한 요구는 우리 정치인들보다는 국민들이 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혹시 국정 혼란이나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국민적인 어떤 그런 말하자면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야당 내에도 강경한 목소리가 있었고 심지어 황교안 총리는 공동 책임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수습하는 데는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가능한 마찰을 줄이고 이 시기에는 여야가 좀 대화를 해서라도 아까 이야기한 법률에서 손볼 건 손보고라도 해서 이 위기를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주자라고 그런 분위기가 갔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저는 뭐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께서 야당하고 서로 협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온 부분들은 전 조금 정치인으로서는 검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뭐 쇼냐 아니냐까지는 뭐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그분도 도지사까지 지낸 정치 지도자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랬으면 아마 야당도 그 진심을 받아들여 줄 텐데 조금 그런 점에서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뭐 계속 임시국회가 진행이 되고 하니까 서로 간에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은 열려있죠. 그건 조금 더 지켜봅시다. 얼마 전 고건 총리님께서 네. 우리나라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네. 그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마저 했던 국민들이 상당히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 총리 말씀 자체는 법 한 줄, 두 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째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전체에 흐르는 막연한 소위 어째 보면 강한 사람들은 좀 더 가져가고 약자들은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워도 그냥 참고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그걸 바꾸어야 나라가 바로 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그걸 어떻게 말하자면 현실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라고 하더라도 그 계획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들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건 법으로 나타나고 헌법으로 나타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고 총리님 말씀하신 뜻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분이야말로 행정의 달인이고 또 이 위기 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신 분이니까 아까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은 그런 사회적 큰 합의일 거다. 그 합의는 아까 결국은 뭐 국민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로든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법으로 헌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죠. 그래야 그게 안정적이잖아요. 누가 개인적으로 권력을 지닌 사람이 나는 그래 안 할게요. 혹은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행이 되자마자 보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빨라지면서 야권 인사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주문을 하시고 싶습니까? 지금 이 위기 시에 국가의 최종 관리자잖아요. 네. 그러면 당신이 처한 그 역할, 그 자리의 무게를 실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슨 당신 자신의 어떤 개인적, 정치적 행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계산을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그 자리나 역할이 너무 무거울 것 같은 걸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오히려 적절하게 자신의 보폭을 조절해야 될 필요를 아마 느끼시게 될 거라 저는 그래 봅니다. 물론 뭐 야당의 견제나 비판은 현실적인 조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쏠리는 그런 자꾸 부정적인 눈들이 있으면 그것도 책임을 본인이 져야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쓸데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우천 총리님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부각이 되게 대권 후보자로서 이렇게 언론에 뜨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입장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서울대 총장 시절부터 늘 눈여겨봤는데 그분이 총장 때 도입한 인재 지역 균형 선발 같은 것은 획기적입니다. 우리 각 대학들이 그 정우천 총장의 모델을 조금 따라서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대학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대학들의 이기심 때문에 안 따라갔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우천 총장께서 그때 해왔던 역사적 업적이 있고요. 또 동반선자, 경제학자로서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 강자들의 횡포,
뭐 저도 그걸 약탈정제라고 썼는데 쥐어짜고 뭔가를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동방성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대중소기업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자는 문제의식과 노력에 대해서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행보를 거쳐서 또 어떤 정치적인 집단을 배경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던진 그런 여러 가지 업적과 신선한 충격 자체는 국민들이 상당히 주목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영남이 서서히 이제 해빙의 그 무드가 시작되는데 이걸 더 빨리 가까이 갈 수 있는 제도적 그 장치나 제도적 법률적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조금 잊고 지냈는데 대정부 질문을 하던 정운천 의원이 그동안 쭉 요 최근 한 30년 사이에 영남과 호남의 그 선출직 이 공직자에 대해 숫자를 쭉 가는데 참 다시 또 좀 서글프고 그렇죠. 또 부끄럽더라고요, 그지? 그래 놓고 무슨 정치가 잘 되기를 바랬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충원 과정에서 아예 한쪽 목소리는 아예 죽어버렸는데 그러고 여기 벌려놓으니까 소위 지역 대표 선수들끼리 보고 타협해서 좋은 안내라 그러니 자기 지역 국가 전체 이익보다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끝까지 싸우도록 그런 구조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운천 의원이 그동안 조금 잊고 있었는데 그걸 쭉 도표 지적을 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다시 지역주의 문제는 그동안 조금 잊고 지냈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는 이게 음습하게 남아있구나라는 그런 경각심도 들었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저는 결국은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이 뽑는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현은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이 제도화에서는 또 이 정당 구조화에서는 이 치유하기 힘들어요. 우선 그 충원 과정을 적어도 어제도 했습니다만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여야 혹은 보수 진보의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그 내에서 뽑히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협력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죠. 그걸 그냥 뭐 그냥 뽑힌 사람은 뭐 능력이 있고 뭐 안 뽑힌 사람은 이래 가지고는 안 뽑힌 사람은 운이 없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운천 의원의 문제 제기가 모처럼 저한테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좀 개헌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는 볼게요. 개헌과 함께 이건 선거법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들이 자기 스스로의 밥그릇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건 거의 안 하죠. 네. 그런데 개헌을 할 만큼 사회적 압박이 있을 때는 했어요. 예를 들면 현행헌법을 만드는 당시에 그게 13대 국회인가 12대 국회일 겁니다. 이분들 스스로가 임기를 1년 단축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임기 1년 단축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 워낙 6월 민주환경이라는 큰 흐름이 오니까 그걸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개헌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이 개헌 적기라고 보는 게 이런 국민들의 의사가 결집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를 바꿔달라는 이 에너지가 있을 때 지금 안 하면 언제 해요? 못하고. 그래서 제가 개헌을 꼭 지금 하자고 하는 그런 이유고 그리고 지금부터 토론이 들어가서 헌재 결정이 나서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빨리 하게 되면 마무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합의한 거를 후보자들이 전부 다 반드시 공약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임기 초반에 그걸 확실히 하겠다라는 걸 해야 개헌됩니다. 아니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역대 김영삼 씨부터 시작해서 역대 전부 공약이 다 안 됐죠. 그렇죠.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이 에너지와 이 국민적인 이 열기와 세상 변화에 대한 이 요구를 그렇게 결국 대통령 한 사람 문제 정리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정부 형태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 토론까지 들어가는 건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어떤 분권형을 선호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최소한도 총리와 내각의 구성 권한을 대통령이 지금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는 이런 방식은 없어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 헌법적인 직위까지도 사실은 대통령이 형식상 국회에 동의를 받지만 대통령이 소위 다수당의 출신이기만 하면 대통령 때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봐도 안 맞잖아.
소위 뭐 대법원장부터 해서 뭐 헌재 재판소까지 뭐 전부 다 대통령이 마음은 뭐 다 되잖아요. 이거 이런 나라가 있어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속세 유예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3천억 이하, 그 다음에 고가압을 10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만약에, 왜냐하면 지금은 그걸 그냥 자기가 업을 정리를 하게 되면 상속세로 내기 위해서는 그 업이 사실상 해체되는, 그러면 이제 가압 상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10년 이상 자기 업을 한 사람이 상속을 시킬 때는 그 업을 또 10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상속세를 대폭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은 좀 소수자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기획재정에서 조사를, 아직은 소수자지만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소위 가업 성계 중소기업들을 뭐 중소 중견기업도 되겠습니다만 여기들이 아까 이야기한 상속세 때문에 업태가 중단되는 것은 어쨌든 한번 막아주겠다. 그 대신에 반드시 고용과 그 업에 대한 어떤 계속성 유지의 의무가 지게 됩니다. 아니면 그때 중간에 털면 그때까지 계산해서 상속세를 다시 물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 있고요. 의원님, 근데 여기 좀 100억이야 그러는데 기준이 매출 100억인지 아닙니다. 계산 100억인지 매출액은 3천억이 아닙니다. 갑자기 젊은이들이 원하는 획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그런 만들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가는 두 가지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좋든 싫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도전하더라도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바로 자기 인생이 말하자면 꺾이는 게 아니라 그 도전하고 실패했던 경험들을 자꾸 축적을 해서 마침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의 경험, 또 요즘 중국의 창업 열풍 등등을 고려한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이 젊은이들한테 가장 어떤 열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기업 대기업에서 신입 직원 뽑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변화를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관련 중소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 몇 년 이상 한 사람들을 경력적으로 뽑는 이 포션을 넓혀서 중소기업도 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기업도 말하자면 숙달된 인력들을 바로 자기들이 충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 전체가 사실은 힘듭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분들한테 대학 졸업장에다가 스팸 요구하지요, 뭐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청년 세대들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시장의 지난번에 청년 대상, 그 다음에 또 박원순 시장의 뭐 청년 수당 하는데, 그 세대들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는 뭐 청년 기초수당이라고 그 아이디어를 했는데, 여러분 시니어들한테는 어떻게든 우리가 노령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새로 신규 노동시장에 나와서 앞으로 국가를 끌고 갈 이 젊은이들한테 투자를 가지고 왜 너무 인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식들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적어도 이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 적응하는 등등을 고려한다면 약 한 33세 이전까지는 신용평가를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법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들 사회 나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직도 이 양반들 신용이 쌓이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한두 번 자기 친구들하고 뭔가 벤처 같은 거 한번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벌써 아까 이야기한 신용평가를 해서 이 젊은이들이 숨도 못 쉬어보고 그냥 꺾이는 그런 사회적 제도는 혹독하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사회적 합의로 올릴 수 있잖아요. 제 아이들도 대학생인데 옛날에 반값 등록금 아니면 뭐 장학금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아직도 현실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짐이 되더라고요. 다들 빚이 되죠. 네. 사회에 나오자마자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고 나오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걸 가지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해석을 했는데, 우선 최소한 그 사람들이 직장인으로서 자기 몫으로 세금을 낼 때까지 무슨 이자를
그걸 뭐 국가가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그들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게 되는 어떤 그걸 부담을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수당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인 찬성의 의지를 보인다라고 예, 지금 이제 보시나요? 저희가 꼭 네. 관련 법을 내놨습니다. 네. 청년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인데요. 어떠한 청년들에게 우선 혜택을 줘야 되는가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이 우선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뭐 지금 구직에 관심 없는 친구들까지 줄 수는 없겠죠. 일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일자리를 못 잡고 있거나 혹은 일정 규모 이하의 아까 중소기업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뭐 스펙을 쌓거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없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비정규직 이런 어떤 그 층을 정해가지고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무슨 청년 취업 대책에 1년에 쓰는 예산이 한 2조 1천억에서 2조 2천억쯤 됩니다. 거기에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조금만 더 보태면 그렇게 정도를 취급을 하는데 보니까 한 3조 5천억이면 가능해요. 그 세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로 하여금 국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어려울 때 국가가 나의 삶에 분명한 정도의 뒷받침이 되어주는구나. 그 신뢰를 그 세대들한테 줘야 된다. 또 한 가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네. 경력직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냐는 예,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대기업에 네. 이렇게 실무자들을 만나보면 음.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나면 그 신입사원들 일 가르치는 하고 일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입을 안 뽑고 한 2년 이상의 경력자만 뽑는 모 기업도 있습니다. 그 기업도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청년 일자리를 청년들이 무조건 대기업만 선호하는 거 부모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거 이거 자체를 틀을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중소기업에 있어서 다음에 대기업이라든가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예 노크를 안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물론 신입직을 뽑는 루트가 있어야죠.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이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노크를 하는 사람들의 그건 보장을 해주되 조금 그 중에서 일부 보전을 해서 중소기업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력직이 갈 수 있는 걸 가지고 분명히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원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자꾸 도전해보고 뭔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근데 중소기업에 있는 인력이 고급 인력이겠죠? 대기업으로 이전을 하면은 중소기업도 그 부분이 비지 않습니까? 2년 내지 한 3년 정도의 그 요구를 하면요. 아직 그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그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만 성장하기 전이고 자기 핵심 인력으로 커서 거기에 중추가 될 친구들은 그게 낫겠죠. 왜냐하면 대기업을 가는 것도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나 아까 또 다른 사회적 트렌드가 적어도 중소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일을 익히고 가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아예 외면하는 이 풍토는 바꿀 수 있죠. 근데 밀어내는 요인도 있지만 끌어내는 요인도 있거든요. 대기업에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건 없습니까? 대기업은 어쨌든 간에 정부의 그런 도움이나 제도적 도움이 없어도 대기업은 어떻게든 해낼 수 있잖아요. 문제는 어려운 이 젊은이들이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이니까 지방분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자기들 스스로가 무슨 그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이라든가 어떤 무슨 전망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구만 해도 졸업자들, 대학 졸업자들 중에서 1년에 10,000명 가까이가 떠납니다. 네. 1년에 젊은이들 10,000명이 떠나고 나면 도시가 점차점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떠나니까 그 후배들도 거기서 뭔가 자신들의 기회를 만들려고 도전하고 하는 그런 자꾸 분위기가 없어지죠. 그나마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창조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자꾸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타깝죠. 그런 점에서 우선은 아까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대구 그렇다면 의료 산업이라든가 혹은 지역 관광을 특화한다든가 혹은 좀 몇 가지 지능형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업종을 해보려면 여기서 찬스가 있다라는 걸 줘야 기다리고 도전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은 거의 피폐해서 그런 꿈을 꿀 수가 없게 돼 있는 게 이제 그래서 수도권을 몰려오니까 아까 이야기한 수도권이라는 게 결국 중앙 정치 권력하고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대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자꾸 때만 되면 이 귀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아파트 짓게 해주고 무슨 대기업한테 자꾸 무슨 R&D 센터 지으라고 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거의시간적인지. 나라 전체가 지금 현재 어느 한쪽은 정말 말라 죽고 어느 한쪽은 배 터져 죽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내 지역구만 조금 돼서 일제를 따만들 네. 그런 방법은 없고 아까 네네네. 얘기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뭐 결국 대구 정도만 해도 한 250만 인근에 있는 뭐 그 대학이 한 17개 돼요. 네. 그래 여기서 함께 이 친구들한테 살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 더 집중해야 될 산업은 뭐다. 그래 거기에 관련된 친구들 하여금 거기서 자꾸 도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주는 기회를 줘야죠. 차별점? 아니 우선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그건 급한 게 아니고요. 네네.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하는 어떤 그게 우선 잘 알려지는 게 급하잖아요. 네. 뭐 그중에서 저는 아까 어떤 제가 젊을 때부터 꿈꿨던 어떤 대한민국 공동체가 제가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 저는 그걸 공존의 공화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걸 되는 데 있어서의 경제에 있어서는 약탈 경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생의 경제고, 정치에 있어서는 공존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이 진영 정치를 극복하고 말하자면 이 결과를 내는 그런 어떤 정치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저는 이제 공존의 공화국이라고 했죠. 그걸 우선 국민들한테 저 녀석이 아무 메갈이라고 하죠. 메갈이 없이 뭐 이런 와중에서 죽이려면 죽이고 밟으려면 밟아야 되는데 무슨 공존소리를 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냥 어설프게 양쪽을 갖다가 적당하게 섞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국가의 기준, 적어도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소리 안 할 만큼의 최소한도 기준, 거기에 걸맞는데 갔을 때 제가 보기에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 세력이라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타협하고 끊임없이 결과를 내야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내버려 두면 찢고 뽑고 하더라도 관계없지만 우리 주변 보세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 이후로 보세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게 보이는 이 각축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반도라는 위치 결코 어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12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당했던 주변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에서 따라서 그렇게 나라가 몰락하고 백성들은 사실상 노예 상태로 몰고 갔던 그 못난 선배들의 일을, 선조들, 선배들의 일을 우리가 되풀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내부에서 우리 모두 다가 한계 지워진 이 한반도라는 공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에서만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툴 때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이방원이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김병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 왕조시대 같다면 그렇게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좋든 싫든 간에 특별히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책을 하고 범죄에서 얻어진 그런 수익이나 재산은 그건 우리가 다 공동체가 몰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 이거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우리가 박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아까 법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가치로 이렇게 규정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훨씬 더 힘들겠죠. 그러나 그게 필요하지 지금의 과거처럼 무슨 그런 권위와 힘이 있어가지고 현행헌법에 따라서 5년짜리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누적된 모순과 이 갈등을 하루아침에 한 사람이, 한 세력이 이렇게 치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문제가 뭐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그걸 고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부터 진지하게 토론 들어가고 그렇게 고쳐나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나 이런 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안 부분에 경제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이 경기 순환에서 오는 불경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도 성장이라는 그 좋은 시절을 누렸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구조적으로 그런 저성장이라는
이 흐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세계 경제 자체가 보호무역주의가 확 강화되니까 그동안 수출을 우리들의 주력으로 삼았던 한국 경제 자체가 주름살이 오는 것 자체는 이제는 감내해야죠. 이 조건 하에서 하루아침에 무슨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우리가 값진 경험을 얻었고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자체가 1,300조이라는 가계부채, 그 다음에 적어도 12~13%가 되는 청년 실업,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말 양극화 때문에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내수 경제, 이런 조건을 이제는 솔직하게 털어놔야 된다는 거죠. 자꾸 정부가 뭐 잘 됩니다, 걱정 없습니다, 뭐 예산 조기 집행하면 경기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는 현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우리들의 민낯, 이 실상에 대해서 전부 다 경제 책임자든 뭐든 간에 전부 다 털어내놓고 각 경제 주체들한테 각자 자기들이 양보해야 될 것, 각자 자기들이 희생해야 될 것을 이제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88년이죠. IMF 때 그때 취임하던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금년 한 해 실업은 오르고 물가는 뛰고 개별 가게의 삶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할 때 울컥 울던 하던 그 모습 기억나세요? 이제는 그런 인기 없지만 그런 우리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시작하는 게 전 현재로서는 정치인이라면 뭐 경제 책임자라면 지금 저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서 해볼 수 있겠지만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인이라면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무슨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버텨보자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구조조정이 희생되는 사람들한테 당신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이니까 이걸 같이 따안고 가자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 물었는데 AI 문제에서 봤다시피 결국은 우리가 세월호 때도 그렇지만 결국은 국가가 어떤 상황을 관리하고 대책을 세우고 지시를 하고 하는 컨트롤 센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재해가 오면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게 오버레드 드러난 거죠. 네. 쭉 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도 대응이 늦었던 가장 큰 이유가 상황을 판단하고 보고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며칠 더 걸렸죠. 네. 그러면서 AI라는 게 무슨 박테리아 균이죠. 이게 확 퍼져버렸잖아요. 물론 뭐 매년 AI가 안 오게 할 수는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이제 철새가 오고 가는 뭐 그거에서는 AI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면서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수습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는데 이런 게 우리가 안 돼 있어요. 그 세월호 때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안전행정처 만들었다고 안전이 곧 보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판도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만 사실상 그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책임지고 어떻게 해보자는 소리를 못하고 내 건 아니거든요. 제 책임 아니거든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걸 하라고 정부를 운영하고 그런 것 결정을 하라고 고위직에 책임자를 두는 거 아닙니까? 지금 AI 확산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는요. 구제역 때 엄청난 그렇죠. 매몰 네,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떤 국가로 왔는지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뭐 그 점은 충분히 그 우려스러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선은 뭐 AI 확산을 막아야 되니까요. 이게 혹시 잘못해서 인수 공동 전염병화돼서 사람에게 만약에 그게 되면 그건 감당할 수 없죠. 우리 메르스 때 한번 봤잖아요. 지금 우선 요 AI 확산을 진정하고 이게 다른 것으로 사람이나 이런 데로 하여튼 그 되지 않는데 들어가는 모든 국가의 방역 역량을 다 동원해야 해서 이 위기를 넘겨야 된다고 어제 심지어 농림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제 철새들이 오고 갈 때는 사실상 이 우리들 그 뭡니까 이런 조류가축들은 말하자면 그걸 아예 뭐라 그러죠 뭐 생육을 양육 자체를 안 하는 방법도 고려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AI라는 게 견들이 이 철새를 따라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아예 그러니까 뭐 양계라든가 뭐 이런 교육을 포기하겠다. 교육 양계를 포기하겠다. 뭐 양계뿐 아니죠. 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예 그 시기는 아예 가금률은 아예 못하게 이 타입 자체가 워낙 많아서 백신을 쓰거나 이런 방법도 쉽지가 않다면서요. 네, 바이러스라서 조류독감 그때 바이러스. 변형이 많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지금 농촌이 갖는 모습이 지방 도시들이 서서히 이렇게 쇠락해가는 모습하고 거의 같이 갈 거예요. 지금 농촌을 가보시면 두 집 중에 한 집은 비어있죠 지금. 네. 거의 피해 여러분 대도시가 그 몰락하고 피폐해가는 거 이런 뭘 어렵게 보세요. 이번에 저 친구 트럼프 승리했던 러스트 벨트라는 데 그거 보세요.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 뒷거리 보니까 그건 뭐 우리가 아는 그 미국 맞아요 그거. 도시 공동안전을 그렇죠. 우리가 아는 슬럼이라는 건 그래도 사람이라도 살고 있지. 그거 보니까 뭐예요. 그 유령도시 비슷한 게 그게 우리 모습이면 어떡할까요? 수도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구의 50%에다가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나 캐파는 70% 수도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해결해 주십시오. 해봅시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예.